정치, 평화, 그리고 사람. 3포인트 뉴스. 18세기 전 유럽은 새로운 물결을 맞이합니다. 전 근대적인 사상과 제도들이 물러가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축으로 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죠. 불가침의 영역이었던 절대군주의 권력과 종교적인 권위, 거기서 비롯된 특권과 압제, 부정, 미신, 봉건사회의 전통과 인습들이 이성과 자유의 이름으로 개혁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흔히 계몽주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프랑스는 유럽의 계몽주의를 이끌었고 파리는 그 계몽주의의 본고장이자 지성의 중심 무대로 또다시 변모합니다. 파리의 살롱과 커피하우스에는 지식인들이 북적였고 루소, 디드로 같은 사상가들의 사유는 도시 깊숙이 스며들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파리는 베르사유의 권력을 견제하는 시민의 도시로 성장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국가 시스템이 망라된 스마트 시티가 이제 왕권의 정당성과 모순을 비판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걸러내는 개혁의 도시가 된 겁니다. 이 시기에 센강도 사상의 유통처로 변모합니다. 물자와 병력, 세금을 운반하던 길에서 백과전서 같은 놀라운 서적들을 널리 퍼뜨리는 인간과 사회를 깨우는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파리와 센강을 중심으로 깨우쳐진 프랑스는 1789년 마침내 혁명을 맞이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과정과 결과, 그 의의는 이미 잘 알려진 바, 우리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프랑스 혁명 당시 파리와 센강의 역할 변화에 주목해 봅니다. 프랑스 혁명을 촉발한 게 사상이라면 그것을 전파하고 완성에 이르게 한 건 땅이었습니다. 파리는 일종의 라운지로서 사상의 장을 제공했고 센강은 그 사상과 사람들을 실어날랐죠. 혁명 당시 군중들은 센강변을 따라서 움직였고 물자와 정보는 물길을 타고 퍼졌습니다. 사람과 정보가 닿는 곳마다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났고 도시와 나라 전역이 혁명에 참여하게 됐죠. 흥미로운 대목은 프랑스 혁명군의 목표이자 당시 국가의 상징과도 같던 거점들이 모두 센강 위에, 센강 축선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혁명이 시작된 바스티유 감옥, 시민들이 점령한 왕궁, 띨르히 궁전, 그리고 루이 16세가 처형당한 콩코르드 광장까지 지도를 보면 센강 축선에 세 곳이 모두 있죠. 그것도 직선거리로 고작 4km쯤 되는 선상 안에 말입니다. 센강은 그야말로 혁명의 무대였습니다. 자, 그렇게 파리와 센강이 혁명의 거점이자 주 무대가 되는 사이 프랑스의 다른 지역들은 어땠을까요? 당시 프랑스 농촌의 분위기는 파리만큼은 아니었다고 하죠. 농민들은 왕이 밉고 말고 시민의식이 어쩌고 저쩌고 보다는 일단 내 땅과 내 세금 문제가 더 중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파리의 기운이 점차 퍼지면서 농촌에서도 기득권을 향한 저항이 시작됩니다. 영주의 문서가 파괴되고 성체가 습격당하는 일들이 생기죠. 혁명의 불씨가 프랑스 전역으로 점차 퍼지는 겁니다. 특히 파리 혁명군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이후 농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죠. 이걸 대공포, 라 그랑드 페르라고 하는데요. 공황에 빠진 농민들은 이제 스스로 영주를 습격하고 봉건 문서를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결국 프랑스 전역이 파리의 뜻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도 파리와 함께 혁명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반란은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일단 파리의 모든 것이 집중돼 있었죠. 혁명을 이끈 무장 조직 가르드 나시오넬, 뿐만 아니라
사법과 행정, 외교, 그리고 돈줄까지 전부 파리가 쥐고 있었죠. 이해관계의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파리가 이를 벌이기는 했지만 사실 상인과 지역 농민들도 이 구체제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억압과 차별, 모순이 기반된 사회구조, 이른바 앙시엥 레짐이라고 하는데요. 실예로 당시 성직자와 귀족을 제외한 제3신분, 그러니까 농민과 상인, 수공업자들은 과중한 세금과 봉건적인 의무, 경제난과 식량 부족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필요에 발맞춰서 파리 혁명정부도 교회 재산의 국유화, 노동시간의 제한, 세금 평등화 같은 그동안 농민들이 바라던 바들을 해소해주면서 당근을 제공하죠. 그렇게 파리의 혁명은 프랑스 전국으로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서사 속에서 파리와 생강의 지정학적 역할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고대 파리시족의 교역로에서 로마 제국의 군사 물자 통로, 프랑크 왕국의 정치 종교적인 중심지, 계몽주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프랑스 혁명의 주무대로, 그리고 이제 파리와 생강은 혁명 이후 근대를 맞이합니다. 혁명 이후 프랑스는 공화정 체제로 돌아갑니다. 왕이 사라졌고 귀족들의 특권은 폐지됐죠. 국정은 의회와 관료, 법원과 경제 체제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다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등장합니다. 프랑스 혁명군의 장교 출신인 그는 혁명 이후 몇 차례 유럽 원정에서 승리하면서 주가를 높였고 무능과 부패, 공포정치로 얼룩진 공화정을 쿠데타로 무너뜨리죠. 그렇게 다시 1인 황제체제로 돌아간 프랑스. 나폴레옹은 유럽 국가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고 파리와 생강의 역할도 예전 로마 제국 때처럼 군사물류의 중심지로 귀환합니다. 파리는 지휘통제실, 생강은 병참의 보급로 역할을 하게 되죠. 물론 파리와 생강은 나폴레옹의 이상만 실현하기엔 아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나폴레옹 정권이 중반을 향할 쯤 프랑스는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죠. 비록 나폴레옹과 함께 맨날 전쟁만 하느라 영국보다는 50년 넘게 뒤처진 산업화였지만 프랑스는 속도감 있게 신기술을 따라갑니다. 19세기 중반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파리와 생강도 군사, 병참기지의 이미지를 벗어내고 산업, 금융, 물류 도시의 면모를 되찾습니다. 마침 나폴레옹 정권도 슬슬 저물고 있었고요. 산업이 발달하면서 대도시 파리에는 공장을 찾아온 노동자들이 더욱 밀집됐고 생강은 화물 바지선들을 이곳저곳으로 보내는 프랑스 산업의 동맥으로 새로운 자아를 찾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나 그렇듯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과밀화는 주거, 노동, 위생과 환경 문제를 불렀고 파리와 생강은 심각한 몸살을 겪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에 밀집된 인구, 게다가 하수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지지 못한 도시에는 역병이 창궐했고 빈민가가 밀집되면서 파리는 폭발 일보 직전에 놓입니다. 결국 1848년 2월 파리에서는 또다시 혁명이 일어나고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다시 한번 왕정을 무너뜨리고 제2공화국을 세웁니다. 바로 이때 등장한 인물이 조르주 에젠 오스만 남작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파리와 생강은 이 오스만의 등장과 함께 또 다른 역할,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합니다.